뭐가 줄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돈이 덜 들어오죠? 이거 실수 아냐? 다시 넣어주겠지? 아니요. 실수가 아닙니다. 정부가 아예 계산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바뀐 그 계산 하나 때문에 매달 받던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줄어든 걸까요? 우리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야?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생계급여가 줄어들었는지, 어떤 계산법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끝부분에선 이 삭감을 막을 방법과 놓치기 쉬운 다른 복지 정보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때 얼마 벌고 계세요? 이 질문 하나로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차는 있으세요? 통장에 얼마 남아있나요? 자녀가 얼마 보내줘요? 이 모든 걸 다 묻고 계산에 넣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내가 실제로 쓰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까지 모두 다 소득처럼 간주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차 한 대, 통장에 남은 돈, 자녀가 보낸 생활비까지 이 모든 걸 다 소득처럼 취급하고 그만큼 급여를 줄이고 있는 거죠. 좀 황당하지 않나요?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돈도 아니고 내가 굳이 쓰지도 않으려고 아껴두고 있는 돈들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통장에 200만 원이 남아있으면 이 사람은 급한 상황은 아니네. 생계급여 감액. 아들이 한 달에 20만 원 생활비를 보낸다? 가족이 도와주고 있으니 괜찮네. 그 돈도 소득으로 잡혀요. 차 한 대 있다? 그 차가 시세 400만 원쯤 되는 자산이네요. 이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내가 실제로 쓰지 않는 돈까지 다 포함해버리는 겁니다. 차는 병원 갈 때 쓰는 필수품일 수도 있고, 통장에 남겨둔 돈은 장례비로 아껴둔 돈일 수도 있고, 자녀가 준 생활비도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걸 다 소득으로 계산해버리고 급여를 줄이는 방식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내가 왜 갑자기 줄어든 건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건 아니에요. 이건 정부가 계산법을 바꾼 결과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68세 김정숙님은 생계급여를 신청한 후 자녀가 매달 2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자 그 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가 13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숙님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지만 이후 이 신청을 통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숙님은 자녀가 보낸 돈을 일시적인 지원으로 입증해 그 돈을 소득에서 제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생계급여는 원상 복구되었고 김정숙님은 다시 충분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74세 박수진님은 10년 된 경차 한 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차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수진님은 그 차를 병원 치료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한 후 차량 등록증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자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박수진님도 생계급여를 회복할 수 있었고 병원도 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54세 이영자님은 식당이 망한 후 생계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보내주는 30만 원을 소득으로 계산하여 생계급여가 7만 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이영자님은 이 금액을 일시적인 지원으로 증명하고 자녀가 보낸 생활비가 정기적인 지원이 아님을 입증하여 결국 생계급여를 원상 복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회복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급여를 되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삭감된 생계급여를 회복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 자녀가 준 돈을 소득에서 빼는 법입니다.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줄 때 정부는 그걸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보낸 돈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정기적 지원으로 입증하면 돼요. 자녀가 꾸준히 생활비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가끔 보내는 거라면 이걸 일시적 지원으로 구분하고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가 보낸 돈이 정기적인 지급이 아닌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생활비를 보낼 때 금액과 날짜가 일정하지 않게 보내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의 도움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생계급여 삭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자동차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차량이 자산으로 잡히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차량이라면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는 생업용 차량도 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달용 차량,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엔 생활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병원 치료나 간병에 사용하는 차량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엔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병원 진단서나 치료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도록 하려면 차량을 등록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생업용으로 사용한다고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 목적으로 쓰는 차량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소득으로 안 잡히게 하는 법입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돈, 그게 장례비든 병원비든 그냥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돈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장례비용이라거나 질병 대비 예비비라고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이나 병원비로 사용하는 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장례비용일 경우 사전 계약서나 장례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고, 치료비용일 경우 병원 진단서나 치료비 예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생계급여 삭감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의신청입니다. 생계급여 삭감 통보를 받았다면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생계급여가 다시 복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억울한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보낸 돈이나 자동차가 실제로 생활에 쓰이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나 계좌 내역서, 계약서 등으로 내가 정말로 그 돈을 쓸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의신청 후 급여가 다시 원상 복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 다른 복지제도 함께 활용하기입니다. 생계급여가 줄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른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으로 지원이 필요할 때는 긴급복지지원, 식사, 간병, 주거환경 지원이 필요할 때는 서울시 돌봄 SOS 서비스, 그리고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등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지제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줄어든 이유를 잘 알고 대응하면 다른 복지제도를 활용해서 생활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줄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왜 줄었는지 이유를 알고 대응하면 다시 늘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생계급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탈락된다고 하더라도 대응 방법만 잘 알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일시적 지원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보낸 생활비나 지원금이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이나 자산에 대해서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병원 치료용으로 쓰는 차량이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자산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급여 삭감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생계급여가 줄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대응하면 생계급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복지제도 활용을 통해서도 어려운 상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함께 챙기시면 생계급여 삭감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생계급여가 줄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왜 줄었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면 다시 늘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은 이제 대응 방법을 알게 되셨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돌려받을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내일정보TV는 언제나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